시골에서입니다. 중국 고전 중에 한비자를 보면 견마난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화공이 그림을 그릴 때 개나 말을 그리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신이나 도깨비를 그리는 것은 쉽다. 그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리더라도 다들 그러하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법이나 비법 혹은 방법들에 대한 강의들이 역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내세워서 도깨비를 그리면 그런 듯 보이지만 그것은 그리는 사람조차 실체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개와 말을 비록 어렵더라도 다 같이 본 개와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 면식이 있는 그 옵션 트레이더 한 분이 제도권 애널리스트로 그냥 진입을 하고 스스로 트레이딩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한 해에 많은 수익을 옵션을 통해서 내왔던 분인데 이분이 남기신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과거에까지는 비정상적인 변동성, 즉 지나친 고평가와 저평가가 반복되는 옵션 시장에서 그 넘치는 고평가, 저평가 부분만 냉정하게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수취하는 전략만으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한때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엄밀하게 2003년 초반까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기간까지에는 사실 우리가 파생해서 수익을 조금만 원칙적으로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막말을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시장에 워낙 바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 좀 더 막말을 하자면 어중이 떠중이까지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네이키드 매수를 통해서 옵션 시장에서 거래량을 늘리고 어림도 없는 부분에 가서 계속 매매를 행함으로써 실제로 냉정하게 그 밴드를 유지해 나갔던 제도권의 트레이더들이나 그 외 옵션의 시스템 전략가들 내지는 가장 원칙적인 매매자들에게 거의 그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파생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큰 눈으로 보면 주식시장도 최소한 과거의 2000년대 이 정도까지만 해도 10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거 수익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최대 2배 정도 수익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극단적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라 했다 하면 최소한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 한번 사면 최소한 5배 토지 부동산 개발지 한번 잘 사면 10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잘 첩보를 입수하면 20배까지 수익이 나는 우리나라 재테크 시장에서 어떤 극단적 변동성이 먹혀왔던 것이 지난 한 2003년 이전까지의 어떤 재테크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큰 눈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생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파생 시장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변동성 안에서 이 변동성으로 바깥쪽으로 나아가주는 이 정말 이 다수의 바보들이 이 변동성의 박스를 인식하고 있는 이 소수의 전문 트레이더에게 대부분의 비용을 갖다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옵션의 전문 트레이더 입장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스템에만 맡겨 놓더라도 고정된 수익이 보장이 되는 아주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테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지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재테크의 어떤 방식은 항상 이랬죠. 부동산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으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나머지 소위 말하는 민초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물량을 받아내고
또 시장은 하락하고 뭐 이런 형태.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이 이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급상승해서 조정의 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시장의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부동산을 거론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시장에서 부동산도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과히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어떤 재테크 수단이든 간에 이러한 어떤 급격한 슬로프도 현재는 어렵고 이제는 이러한 급조정도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옵션 시장에서 매도자들이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감소했다라는 면으로 표시할 수 있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무위험 거래, 즉 차익 거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베이시스 매매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왔던 옵션 간의 선물 간의 현물 간의 다양한 어떤 베이시스를 통해서 활용해가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의 시대가 이제 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이성적인, 즉 이 밴드를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제 현저히 감소해버렸다. 이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채권, 우리가 우리가 보통 재테크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버블식 가수요자들이 사라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세대의 영향도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의 중심세대가 지금 현재 40대 초반을 중심으로 30대까지 재편되면서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들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알아내서 전문가에 못지않은 나름대로의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시도하는 방향성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정상적 이성적 밴드를 벗어나는 이러한 투자는 거리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가 상승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와 같은 이러한 거품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수요가 이러한 상승을 유발시키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역시 내재적인 어떤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이런 상승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따라서 급한 조정도 이러한 어떤 거품이 없기 때문에 급한 슬로프의 조정도 이제는 부동산 주식 할 것 없이 모든 재테크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시장에 대한 깊숙한 이해가 만약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테크라는 용어를 표현을 쓰는 곳에 뛰어들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이 중에 정말 전문가 2사람과 바보 8명이 있던 세상에서 이제는 정말 전문가 2사람에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 7사람이 있고 바보 1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주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재테크 수단을 택하든 간에 과거와 같은 극단적 변동성을 기대하는 투자는 어렵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서도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고 또 반면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전처럼 거들난다, 망한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주식시장도 예전에 2003년도까지 주식 투자하지 마라. 공부해도 소용없다. 개인 투자자가 어설프게 주식 공부해서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이 독이다. 알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아주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장을 떠나라라는 말로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투자, 주식 투자를 하는 범위 안에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도깨비나 귀신 그림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조금만 더 무섭게 그리면 대단한 도깨비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에 쫓아다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는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정말 소화말을 멋있게 잘 그리는 연습, 누구나 기초적인 부분에 대생을 열심히 해야 되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기초부터 아주 깊숙이 전문가 수준의 이해를 갖춘 사람들은 직접 투자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전문적인 영역,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맡겨서라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갈 주제는 저는 크게는 다시 예전하고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의 시간을 많이 늘려나갈 생각인데 저는 역시 주식시장에서 일하는 것은 파동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동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이 파동론에 대한 이해부터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이제 각도론, 그 다음에 추세론, 그 다음에 수급 논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 방법, 이거 추세선이라든지 그 외 일봉 패턴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패턴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형태로 진행해 나갈 생각인데 일단 오늘 첫 주제로 잡은 것이 엉뚱하게도 제일 마지막에 다루어야 함직한 보조지표, 그 중에서도 RSI라는 지표를 일단 오늘 첫 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RSI라는 것을 첫 주제로 들고 나온 이유는 제 나름대로 함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좌우같이 생각해 나가시면서 왜 이 친구가 RSI를 첫 번째 주제로 들고 나왔고 다음부터 파동론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RSI라는 지표는 우리가 이제 Relative Strength Index, 즉 상대 강도 지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인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완전 고등학생 시험 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웰스 와일드가 쓴 지표인데 이 와일드 주니어라는 사람이 왜 이 RSI라는 지표를 만들어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누구나 아시겠지만 RSI라는 지표는 복잡한 공식들이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RSI라는 지표는 만약에 RSI 지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RSI는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기간을 예를 들어서 많이 14일로 잡으니까 14일이면 14일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했던 상승폭에다가 주가가 하락했던 하락폭, 이것을 더한 값을 상승폭으로 나눈 값. 다시 말하면 상승폭을 상승폭과 하락폭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이것이 바로 RSI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가는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방향성은 이렇게 보여도 지금 현재 이 방향성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눈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승의 강도가 어떠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현재 횡보 추세에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수렴 후에 폭등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렴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이고 반대로 무너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방향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쪽으로 갈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려는 에너지가 내재 응축이 얼마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이 RSI입니다. 즉 만약에 RSI라는 지표는 이런 것이죠. 지난 14일이면 14일간의 주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였는데 다음날 995, 다음날 990, 다음날은 985, 다음날은 980, 다음날은 다시 985, 990, 995, 1000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지요. 이게 열흘간 주가가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면 이게 1000에서 995니까 첫날은 하락폭이 5, 다음날은 하락폭이 또 5, 다음날 하락폭이 5, 다음날 하락폭이 5에 그 다음날 상승폭이 5, 또 상승폭이 5, 상승폭이 5, 상승폭이 5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되었다면 주가지수 1000포인트가 이건 이제 10일이니까 10일 RSI라고 가정을 하죠. RSI 10인 경우에 주가지수 1000포인트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1000포인트로 돌아온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봉차트나 선차트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RSI라는 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RSI는
하락폭이 20, 상승폭이 20. 이 공식에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SI는 상승폭 더하기 하락폭은 40, 상승폭은 20. 그러면 20 나누기 40은 0.5. 곱하기 100%는 그러면 답은 RSI는 50. 즉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RSI는 중심선을 만약에 우리가 만약 여기를 100으로 두고 퍼센트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표니까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를 RSI의 폭으로 잡고 그 중심을 만약에 50으로 잡는다면 RSI는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면 이 중심에 지표가 놓여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주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이 지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RSI가 떨어져서 50을 상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그림으로 그대로 똑같이 보이면 이 그 주가를 보여준 그림과 이 RSI는 차이는 무엇인가? 이 상황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똑같은 그림에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깊이 되짚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1000포인트에서 봉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이 그림과 RSI가 현재 상대적으로 이렇게 온 그림, 이제 퍼센트가 상승폭, 하락폭이 이렇게 커져서 합해져서 하락폭이 처음에는 커서 낮았다가 올라온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RSI가 올라온 그림이 되는데 다음 날이 되면 11일째가 되면 만약에 주가는 그냥 횡보만 하더라도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만 하더라도 RSI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승을 하게 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RSI는 횡보를 하게 되면 이 다음 날은 똑같은 천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제로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한 하루가 부과가 되고 이쪽에서 빠진 하루 마이너스 5를 제외하게 되면 상승폭은 20에 하락폭은 15가 되어서 이 분모가 40이 아닌 35가 되고 상승폭은 그대로 지금 20이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다음 날은 주가의 모습으로는 횡보를 했음에도 RSI는 평균선을 돌파한 그림이 나타나고 주가가 하루 더 횡보를 하면 또 저절로 이 하락폭의 숫자가 감소해서 분모가 30이 되고 상승폭 분자는 그대로 20을 유지함으로써 또 1000이 되니까 또 제로가 되니까 RSI는 또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또 만약에 횡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5일간의 횡보를 주가가 만약에 보였다. 5일간의 횡보를 보이면 이 마이너스 폭이 하나씩 감소해서 이날이 되면 분모가 20이 되고 상승폭은 555에 0000이 돼서 20이 되는, 즉 20분의 20은 100%가 되는 결과, 즉 RSI는 100%의 최고점을 기록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이 사람은 왜 개발했을까? 그리고 왜 이 RSI라는 지표가 선물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가들이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 기술적 분석 지표 중에서 왜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을까라는 것에 생각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를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그럼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나 다 아는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RSI 지표에 대한 사용은 이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RSI 지표는 우리가 HTS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기가 100, 여기가 0,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50이 나와 있습니다. 50이 나와 있고, RSI 지표가 뭐 이렇게 와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을 하고, 지금 상황 같으면 아마 이러한 형태를 보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RSI 지표가 나타났다면 이 RSI가 이 50 이하 30을 돌파하면 과매도, 또 이쪽에 넘어가서 80을 돌파하면 과매수에 사용되는 과매도와 과매수의 지표, 이거 누구나 아시는 얘기죠. 과매수와
과매도를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RSI가 현재 수치가 70, 현재 수치가 30을 내려가면 매수, 70을 넘어가면 매도해라. 뭐 이러한 과매수, 과매도의 지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이 중심선에 해당하는 이 50을 중심선 50, 즉 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느냐 하향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관점. 세 번째로는 이 RSI를 이동평균한 값.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RSI를 계산해 보면 그것이 뭐 70, 75, 80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뭐 예를 들어서 10일간의 RSI라면 10일간의 RSI면 RSI 값을 다 더해서 나누기 10 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RSI 이동평균선, 그것을 우리가 RSI의 기준선이라고 부르고, 이 기준선이 아마 여기 같으면 이렇게 아마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기준선 돌파에 따른 매수 매매의 방법. 또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추세보합형 지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주가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데, 이 RSI는 주가는 지금 저점을 갱신하는데 RSI는 저점을 높일 때, 주가는 떨어지는데 RSI는 저점을 높일 때, 이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방법. 또 여섯 번째로는 RSI가 현재 고점을 갱신해서 고점으로 가고 있다가 이 고점을 다시 재갱신하는, RSI가 꺾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RSI가 고점에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거나, RSI가 떨어져서 반전하는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면서 저점을 다시 돌파할 때 이것을 페일러를 한다. 그래서 페일러를 이용하는 방법. 또 일곱 번째로는 페일러 스윙을 이용하는 방법. 페일러 스윙이라는 것은 저점을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줄 알았지만 저점을 다시 돌파해버리는 페일러가 아닌, 페일러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정말 반전해버리는, 혹은 고점을 이렇게 가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페일러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실패해버리는, 그래서 하락이 가속화되는 페일러 스윙. 뭐 이런 다양한 사용 방법들이 있고, 또 이 RSI는 주가에 있어서 상승폭과 하락폭 대비 현재의 종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등락하는 주가를 완만하게 그려놓은 파동 차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파동을 셀 수 있고, 또 이 자체에서 가격과 같이 추세선을 그어서 이 추세 지지 저항을 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고, 뭐 이러한 활용 방법들이 무수하게 쭉 나타날 수 있는 것이 RSI이면서,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패턴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RSI에서 가장 이상적인 패턴, 영선을 돌파할 때, RSI가 저점에서 영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원형 차트를 그릴 때, 즉 RSI가 떨어지는 각도도 완만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그 각도와 같이 완만한 각도를 보여줄 때, 혹은 이것보다 더 완만한 각도를 보여주면서 영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러한 패턴들, 소위 말하는 원형 패턴들을 보여줄 때의 RSI 모습. 뭐 이렇듯이 RSI라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게도 사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가 선차트나 봉차트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RSI라는 것과 또 같이 세트로 우리가 이제 그 컨비네이션으로 같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스타캐스틱입니다. 이 스타캐스틱 지표하고 RSI 지표는 사실은 용법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의 차이에 있어서 크게 구분을 짓지 않고 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RSI 상대강도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폭이 크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상승폭과 하락폭을 이렇게 잡았을 때 아무리 그래도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상승했는 폭이 큰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인데, 이 주가가 변동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하락했던 변동의 폭, 이것보다 상승했던 변동의 크기 얼마나 크냐를 누적시킨 것이 RSI라면, 즉 상승할 때는 얼마씩이나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얼마씩이나 하락을 했느냐 할 때 그 넓이에 관한 차이는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RSI는 오를 때 5, 2, 1, 1, 3 이렇게 올랐고 내릴 때는 뭐 1, 1, 1, 1, 1, 5 이렇게 내렸더라도 이 두 개의 합이 같다면 에너지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단위 시간당 펀치를 강하게 때려서 한 번에 때리는 에너지나 잽으로 계속 때리는 에너지나 그것이 때리는 에너지와 맞는 에너지를 비교해서 상대방과 내가 때리고 주고받은 힘을 합해서 비슷하다면 두 개는 셈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싸움을 하면 먼저 강한 펀치를 날리고 그 다음부터 잦은 펀치를 날린 사람과 잦은 펀치만 조금씩 맞다가 끝에 한 방을 맞은 사람과의 데미지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 RSI라는 것은 때린 쪽과 맞은 쪽의 기간 내의 총합을 비교한 것이죠. 스타캐스틱은 이것과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을 보였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렇게 급변동을 보인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기간 중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이 변동폭 속에서 현재의 주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것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최고로 확대되었을 때와 최저로 확대되었을 때의 기간 안에서 가장 크게 뻗었을 때와 가장 밑으로 가장 크게 뻗쳤을 때의 범위 안에서 현재의 주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이것을 보는 것이 스타캐스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잔잔하게 어떻게 때렸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체의 폭 안에서 어떻게 현재의 종가가, 오늘의 종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종가가.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캐스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과 사실은 많이 근접해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MAC나 엔벨로프 지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좀 산만해지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밴드 지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동평균 값에 대해서 5%면 5%, 10%면 10% 고정적인 값을 정해두고 그려놓은 가격 밴드. 이 가격 밴드라는 것은 현재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지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어떤 가격에 과거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포착하는 논리, 이것이 엔벨로프라면, 즉 2차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볼린저 밴드는 이 볼린저 밴드가 위치하고자 하는 이 밴드는 과거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포함하는 값의 2배나 되는 기간만큼의 시세가 반영된 현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죠. 그래서 이 스타캐스틱이라는 것 역시 과거에 허용했던 이 변동의 밴드 폭을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빳빳한 밴드를 만들어주고 가격 대비해서 이것을 돌파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범위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거의 시세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담겨있는 지표들이
시장의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지 과거의 시세를 덮어버리고 현재의 가격대에만 높낮이만 바라보는 것은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대응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스타캐스틱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이 빠른 지표들도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래 예측성에 한 목적성을 두고 개발된 지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캐스틱 지표와 RSI 지표를 만약에 비교해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타캐스틱 지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내가 측정하고자 했던 스타캐스틱의 범위에서 처음에 주가가 이런 식의 범위를 보인 다음에 현재 이런 주가를 만약에 보였다면, 현재 오늘의 주가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것은 스타캐스틱 중간에 중심선의 주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면 스타캐스틱은 굉장히 바닥을 찍는, 현재 스타캐스틱을 만약에 보조지표로 실제로 그린다면 스타캐스틱 100%와 스타캐스틱 0%와 스타캐스틱 50%의 차이를 두고 스타캐스틱이 바닥을 찍었다가 영선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현재의 그림이 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서, 하루만 지나서 이 날이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왜곡이 일어나느냐 하면, 현재 이 스타캐스틱은 극단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간이 반영하는 만큼 안의 범위를 전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 횡보만으로도 지표는 바로 고점으로 진입해버리는, RSI와 스타캐스틱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캐스틱 지표가 RSI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나느냐, 똑같이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스타캐스틱 지표는 고점과 저점 사이의 폭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형성하는 것이 그 기간에서 사라져버리면 바로 반영되어서 급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스타캐스틱인 반면, RSI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등락을 반영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해서 빠지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시 합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빠른 신호로서 스타캐스틱을 활용을 하고 느린 신호로서 RSI를 사용한다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신호의 속도로 놓고 본다면 틀릴 뿐만 아니라, 스타캐스틱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가는 고점을 찾아뵈게 한다, 주가는 저점을 찾아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주가는 밴드를 향한다라는 속설을 따라서 고점과 저점을 중시하는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는 지표 하나와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의 에너지가 매수세의 축척이 더 강하냐, 매도세의 축척이 더 강하냐, 이 시장에서 기반이 되는 세력은 현재 매도세이냐 매수세이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RSI 지표가 같이 컴바인 되어 주었을 때 활용도가 높아지고, 아울러서 이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점인 이 두 가지 난점, 즉 저절로 고점을 향하거나 저절로 침체를 향해버리는 오류,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횡보만 해도 그렇게 변해버리는 이 오류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것들도 RSI나 스타캐스틱 같은 지표들도 항상 사용하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보조지표 활용해서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접근 방법이 만약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폐기처분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RSI, 스타캐스틱, MACD, CCI, 파라볼릭 어떠한 지표들을 사용해도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소용없는 지표이고 말장난이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국면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하기에 적합한 국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스타캐스틱 지표라는 것과 RSI 지표라는 것의 가장 극명한 활용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스타캐스틱 지표라는 것은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이게 발진형 지표다. RSI 지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재형 지표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잘 합니다. 즉 RSI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지표는 어떠한 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위 말하는 내공이 어떠하냐를 알려주는 지표이고 스타캐스틱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주가가 변곡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타캐스틱 지표와 RSI 지표를 다시 한번 비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스타캐스틱 지표는 고점과 저점이 있으면 기간 안의 고점과 기간 안의 저점에서 현재의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느냐 여기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강세다 약세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요. 즉 주가가 고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승 추세라는 것, 상승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가가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하락 추세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말하기에 따라서는 주가가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저항선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RSI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지지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타캐스틱 지표가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기본 RSI %K가 기본 K가 그것을 다시 이동 지수 평균을 해야 %K가 되는 것이죠. 현재 이 값이 이렇게 고점에 달했을 때 우리는 1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고점을 돌파해서 주가가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RSI는 스타캐스틱은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돌파해 나아가면 스타캐스틱은 0, 50, 100에서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하루 정도 조정을 받으면 떨어졌다가 또 고점을 돌파하면 또다시 나아가 100에 도달하고 또 주가가 고점을 돌파했다가 조금 조정받으면 내려왔다가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로 계속 벌어져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 기간이 흘러서 주가가 고점을 이런 형태로 만약에 갱신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주가 상승폭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전고점은 계속 조금씩 만약에 갱신하면 날짜가 기본 날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지표상으로는 약간의 주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스타캐스틱 지표는 급락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수치적인 지표 혹은 이 보도 지표들의 라직을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들이나 그것들이 산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대단히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고 머리 아프다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실제로 알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일부 소수 젊은 세대 시청자 여러분만 이해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싫어도 이해를 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캐스틱이 가지고 있는 이 함의에 대한 것을 나는 가슴 속에서 익혀야 됩니다. 여기서 기간이 지나가면 주가는 전고점을 조금씩 돌파해서 조금만 조정을 보이면 스타캐스틱은 급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RSI와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RSI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실제 상승폭과 하락폭을 합하면 중심선에 지지받고 스윙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즉 속도가 대단히 빠른 스타캐스틱과 속도가 느린 RSI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한계선, 즉 임계선을 넘어서는 지표와 임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지표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스타캐스틱 지표는 정고점을 넘어서기만 하면 정고점을 0.1을 넘든 정고점을 100을 넘든 그것은 넘은 것입니다. 단순히. 때문에 정고점을 넘은 폭이 어떠하든 넘은 강도가 어떠하든 이 위치에서 스윙을 하는 것이 스타캐스틱이고 점상한가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간 종목이든 1% 올라간 종목이든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스타캐스틱이라면 RSI라는 것은 이것이 올라간 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에 폭을 다 같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세의 실제 내재의 에너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때문에 이 RSI와 스타캐스틱을 병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RSI와 스타캐스틱의 유용성은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즉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이미 이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파동으로 접목을 해본다면 1, 2, 3, 4, 5의 파동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파동의 상승 국면에서 이것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또 이것이 돌파를 했다면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볼린저 밴드로는 어떠한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RSI와 스타캐스틱은 현재 지점에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그림 속에서 짠 맞춰진 듯이 시줄과 날줄로 그대로 얽혀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RSI 지표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중에서 하나를 다시 또 해석을 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RSI가 가지고 있는 다이버전스는 소위 말하는 스타캐스틱 다이버전스와는 다른 우리가 편기라 그러죠. 이 RSI 다이버전스나 스타캐스틱 다이버전스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보조지표에서 이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주식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나가면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을 해나가는데 이 보조지표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즉 이 보조지표가 현재 시점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주가는 고점을 넘었으면 주가는 고점을 넘어서는데 보조지표는 고점이 낮아지면 이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고 이것은 시장이 떨어지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또 반대로 시장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보조지표가 만약에 이렇게 방향성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조지표는 이런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주가와 보조지표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일반적인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라는 건 도대체 왜 일어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RSI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은 바로 이 기준선만큼에 해당하는 날짜, 예를 들면 RSI 14라면 14일 동안 상승했던 상승폭과 14일 동안 하락했던 하락폭을 더한 값을 상승폭으로 나눈 것이지요.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분명히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분명히 여기서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또 상승을 해서 이 상승폭보다 이 상승폭이 고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줬던 상승이라는 것은 디딤돌을 가지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현재 여기서 고점을 넘어서긴 했지만 이 상승이 만약에 디딤돌이 없는 상승이었다면 이것에 대한 반영도는 낮은 반영도가 접어들고 이쪽에 큰 반영도의 숫자가 접어드니까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지요.
즉 상승폭의 숫자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숫자만큼 늘어난다 하더라도 반대로 분모에서 늘어난 숫자에 빠져나가는 숫자가 같이 있다면 즉 하락폭과 상승폭을 나누었을 때 상승폭의 마지막 일수에는 크게 들어가고 앞에 1, 1, 1, 1, 5가 된다면 1이 빠지고 5가 대치됐다는 거, 분모에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고점을 낮추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말이 좀 복잡한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갈 때 이 상승폭 더하기 상승폭 더하기 상승폭 더하기 하락폭 더하면은 상승은 현재 2 하락은 계속 1 이렇게 형태가 구성되었다면 분자는 10 하락폭이 5 그래서 분모는 15가 되고 상승폭은 10 즉 10 나누기 15 곱하기 100%의 RSI가 되는데 여기에서 RSI가 고점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이 앞에 떨어졌던 폭만큼의 숫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하나가 제거되고 여기가 하나가 5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승폭에 차지하는 반영하는 폭의 비율은 전체 비율 중에서 실제로는 3의 비율만 반영이 된 것이지만 이것을 나누는 폭에서는 하락폭을 제외하고 나누는 폭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누는 비율로 접어드니까 실제로는 1.5배 정도 수준만큼의 반영 비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상승을 해나가는 주가와 이것이 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더 오르지 못하는 다이버전스, 즉 RSI가 현재 90이었다가 RSI 수치가 80이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 전체의 합이 5라면, 10이라면 이 전체의 숫자가 100이 되면 이것은 10%가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90이고 이것이 만약에 100이라면 90%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의 90의 의미와 이것이 80이 되는 상황이 아닌 이 분모가 커진 110이 되는 상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분모가 커진 RSI와 분자가 커진 RSI, 분자와 분모가 같이 커진 RSI와 분모만 커진 RSI 혹은 분모가 줄어든 RSI, 분자가 커진 RSI 여기에 따라서 RSI라는 것은 편기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파동론에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강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주식 강의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투상사 시험 치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첫 시간은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끌고 가본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격주 아니면 개격주를 통해서라도 이제 주식의 기본부터 제대로 알기 위한 공부를 같이 한번 이끌어 나가볼 생각입니다. 요즘 노인대학에 가면 이런 유머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딸을 둘 가진 사람은 부엌에서 죽고 아들 하나 가진 사람은 골방에서 죽고 아들 둘 가진 사람은 거리에서 죽는다. 이거 웃어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딸 둘이 있으면 이 집 저 집 가서 일하느라고 부엌에서 일하다 죽고 아들 하나 있으면 소외당해서 골방에서 쉬도 새도 모르게 혼자서 죽고 아들이 둘 있으면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배구공처럼 서로 넘나들다가 길거리에서 죽게 된다는 노인들의 탄식입니다. 맹인 부부가 전기요금을 못 내서 불에 타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나 또 계모가 어린아이들을 폭행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정말 국민소득 2만 불이든 주가지수 2,000포인트, 3,000포인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만 먼저 짐승의 세상이 아닌 사람의 세상이 되어야 되고 사람의 세상에서만 그나마 재테크든 경제든 정치든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 사는 세상, 정말
정말 그것이 그리운 때인가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